미 국무부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직원들이 2019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초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직접 면담 등의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될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를 돕는 정치인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과 국회의원까지 화려한 인맥이 캠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떤 인사들이 참여했는지 알아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역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내세울 예정입니다. 조국 딸 의사고시 합격 소식에 서민당국대 교수가 조국 딸이 만약 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3급인 초임 검사들의 직급을 5급으로 낮추기 위한 발동을 걸었습니다. 공무원 5급은 국회의원 보좌관보다 낮은 단계라는 점에서 검사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1월 18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조 바이든의 취임식이 현재 시간 20일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한국의 우파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저희 데일리 베스트도 여러분들의 관심도에 따라 미국 대선,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보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 듯합니다. 제 개인적 판단엔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듯한데요. 첫째, 이번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가 맞다. 둘째, 아니다.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장일 뿐 부정선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마지막 세 번째, 부정선거가 맞든 아니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건 맞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중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간 미국 대선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며 최대한 객관적 정보만 추려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구독자님들의 성향에 따라 때론 댓글과 이메일 등으로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바이든의 당선이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므로 바이든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바이든은 친중이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다. 반대로 어떤 분께서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했던 또 문재인과 김정은의 평화쇼의 주연 역할을 했던 트럼프의 낙선이 오히려 잘 됐다. 제처럼 미국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생각들과 판단들이 존재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즉, 개인적 정치 성향에 더해 정보 습득의 경로 또는 정보 습득의 능력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저 때문에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려 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내 생각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내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의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채널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A채널에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선거다 라고 하고 B채널에서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C채널에서는 아예 미 대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년 대선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올해 보수파 통합은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사안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 다르다고 감정의 골까지 깊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로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 때문에 서로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마이클 린델 CEO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자,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문서 내용 일부가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린델 CEO의 손에 들린 서류는 일부가 지워지고 접힌 상태였고 또 손과 커피잔 등으로 가려져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다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즉시 뭐뭐가 착수돼야 한다는 문장과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노출이 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자, 우선 린델 CEO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서는 한 변호사에게 받았고 대통령을 위한 제안이라고 했지만 계엄령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부인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난주 있었던 트럼프와 관련한 최대 이슈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조 바이든의 취임식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자, 우선 트럼프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바이든 취임식에 불참할 예정으로 전해졌고요. 취임식이 열리게 될 워싱턴 DC는 물론 미 전역이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바이든의 취임식 준비에 한창인 미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은 지나는 차량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일일이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 일대가 레드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드존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고 그 바깥은 그린존으로 설정됐습니다. 이 용어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도입된 개념으로 지금이 전시 상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취임식 날 투입될 주방위군은 2만 5천 명으로 주한미군 전체 병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긴장감은 워싱턴을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취임식 날까지 50개 주전역의 의사당을 중심으로 무장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미시간주 의사당은 사람 키만한 철조망을 둘렀고 위스콘신주는 저층구 창문마다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의사당 주변 울타리는 물론 경찰과 군인도 배치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거리 곳곳 우체통까지 없앴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의 취임식이 열리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외곽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별도의 이임식을 열 계획이라고 미국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플로리다로 향할 예정인데 그 직전 비행장에서 의장대 사열과 21발의 예포를 쏘는 대대적인 행사를 열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임식 시간이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전 개최가 유력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낮 12시 이후에 에어포스원을 사용하려면 바이든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그 전에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새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에어포스원 탑승 때는 트럼프 수행원이 핵 가방을 들고 함께 타게 되는데요. 다른 핵 가방 하나는 바이든에게로 가고 정오를 기점으로 비밀번호가 바뀐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취임식 시간과 트럼프 임식은 겹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은 우한 연구소 내부 감염은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이를 뒤집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2019년 가을부터 코로나 감염 증상과 유사한 병증을 보였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명시 문서를 공개하고 중공의 불투명성을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통제해 중국과 전 세계 공중보건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19년 12월 21일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불리던 질병과 유사한 발병 사례를 최초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중국은 적어도 2019년 11월 17일부터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를 한 달 이상 숨기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최초 발병 사례가 확인되기 전인 2019년 가을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여러 연구원이 코로나와 일치하는 질병에 걸렸다고 믿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우한바이러스 연구소 고위연구원인 스정리 박사가 연구생을 포함해 연구소 내 사스 아종 또는 사스 관련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제로라고 한 발언은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실험실에서 유출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중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2002년 사스 사태 이후 2004년 베이징의 한 실험실에서 우발적 사고로 사스 바이러스가 유출돼 9명이 감염되고 1명이 사망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스 사태 당시 중국은 사스 감염자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감염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죠. 최초 감염자는 매우 중대한 정보, 그야말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이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에 관한 내용을 지금껏 감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초 감염 발생 지역을 우한시에 위치한 화난 추산물 시장으로 추정하면서도 그곳에서 겨우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우한바이러스 연구소가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미 2019년 가을 독립 언론인과 조사관, 세계보건당국이 우한바이러스 연구소 직원들을 조사하려 했지만 중국은 이를 차단했다고 지적하며 감염자를 포함해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직접 면담 등의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한바이러스 연구소는 2016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만 중국은 이 연구를 숨겨왔다는 게 미 국무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 기원 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WHO 조사관에게 코로나 발생 이전에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등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포함해 온라인상에 공개한 기록을 변경하고 제거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새해 아침이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1월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멀게만 느껴지지만 곧 우리 앞에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는 아니지만 서울, 부산이라는 점, 또 문재인 임기 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은 또다시 반복되는 안철수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상 중립지대에서의 완전 국민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지난 몇 번의 선거와 같은 3자 구도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안철수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말해놓고 또 삐딱선을 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물론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는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또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에게 대선 후보를 양보했었죠. 이 정도면 양보는 좌파들에게만 하고 우파에겐 절대 양보는 없다는 건지 혹자의 말대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야권 분열을 노리기 위해 처음엔 출마를 안 한다고 했다가 출마하기로 번복한 건지 그 속내가 참 궁금해집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원 의사를 20% 반영하자는 경선관리위원회의 방안을 뒤집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경선룰을 잡은 것도 그렇고 안철수와 나를 세웠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대표를 직접 만나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권유하면서 명분을 주고 또 체면을 세워준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양측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이태규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치는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 입장이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 안철수 대표의 반대가 완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집과 고집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가 결국 원하는 건 국민의힘과 합치지 않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국민의힘 쪽에서도 눈치챘는지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출마를 고심했던 오세훈, 나경원 등의 거물급 인사들도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안철수만 믿고 있기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내 후보를 정하고 다시 당 밖에서 안철수와 경선을 하게 되면 제1야당의 체면도 체면이지만 당 외부 인사만 위한다는 이른바 특혜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자 구도는 필패라는 두려움이 양측 모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극적으로 묘수를 찾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보단 안철수가 갖는 두려움이 더 클 듯한데요. 만약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돼 여당 후보가 또 당선이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안철수에게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안철수를 좌파 진영에서 반겨줄까요? 아니면 우파 진영에서 반겨줄까요? 안철수와 국민의힘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해 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7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각 당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분들은 오세훈이 출마 선언 이미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열흘 전 오세훈 전 시장은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바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합당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조건 없이 정식 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 후 중도 사퇴한 지 10년 만에 재도전인데요. 얼마 전까지 대권을 말하던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택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첫째, 안철수와 단일화가 무산됐을 경우의 대비책 또는 안철수 압박. 둘째, 차기 대선은 포기.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에 당선돼 1년 2개월 임기를 다 채우고 다음 서울시장 임기 4년 후 차차기 대선 도전.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이를 염두에 뒀는지 실제 오 전 시장은 어제 앞으로 5년 대통령 생각은 하얗게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는 10명이 넘었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 출마 소식을 들은 나경원 전 의원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 출마 소식을 듣고 도대체 왜, 어떻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보다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선거 캠프가 벌써부터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 전 의원 캠프엔 전직 장관과 국회의원까지 화려한 인맥이 캠프를 메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 캠프의 후보 비서실장으로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대변인의 전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활동 중입니다. 여성인 전직 장관과 전직 의원이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못된 짓에 의한 사망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캠프는 여성 후보의 강점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밖에도 캠프의 정책총괄은 김종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김종석 전 의원은 경제학 박사로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전희경 전 의원과 함께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남녀 대변인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김희정 전 장관은 17대 19대 국회에서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전희경 전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보수 여전사, 보수의 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전현직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또 어떤 후보 캠프에 들어가 활동하게 될지 이번 보궐선거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당장 월요일인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내 언론은 물론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죠. 특검은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뇌물인데요. 그간 있어왔던 판결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 72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을 1심은 뇌물로,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을 무죄로 보자니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가 될 테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열리게 되는 파기환송심 선고의 관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지 여부입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2019년 10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부터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까지 1년 넘게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는데요. 재판부가 정상 참작을 해서 직량 감경 등 적극적 선처에 나서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말 3마리 대금 50억 정도의 뇌물 횡령 액수를 추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충실한다면 실형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역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까지 꺼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살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 탓을 해야 하는 상황,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의 관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역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 등을 종합해보면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 있다며 탄핵 사유로 제시한 논거입니다. 즉 대통령의 요구는 단순한 의견 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결정문 내용을 들어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뇌물 요구에 수동적 뇌물 공여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뇌물공여죄 양형 기준을 볼 때 감경 요소인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도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했다는 건데요. 특검이 근거로 제시하는 건 2019년 8월 29일 최서원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법 파기환송 판결문입니다. 대법은 여기서 박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은 괴 편승의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2차 단독 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지난번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삼성이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질책한 사실도 근거로 삼아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조민 모친께서 조민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감방에 갇혀 계신 가운데 조민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화제는 조국입니다.
조국은 지난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마워요라는 메시지를 배경으로 한 우크렐레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딸의 합격 소식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부인이 딸의 가짜 스펙을 만든 혐의로 감방에 갇혀 있는 마당에 이러고 싶었을까요? 조국의 뻔뻔함이 이해 불가라는 비난을 일자 조국은 다음 날 이 사진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의사 국시 합격자 명단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되기 때문에 제3자는 조민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이 메시지를 통해 조민의 합격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됐고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청년들의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이제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맹비난했고 의사단체 관계자는 강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반응, 강추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한 달 전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7대 경력 모두를 위조 허위로 판단했다면서 허위 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의사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 불가지만 최종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을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고 일갈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이면택 대안소아 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조민이 의사국시에 합격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무적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는 글에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도 비난에 합세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의사 면허는 한 번 따면 평생 간다며 의사가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의사의 앞길을 막는 방법은 없다시피 하다. 진단을 잘못해 사람을 죽게 만든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민은 2015년 1학기에 세 과목 낙제, 평점 평균 미달로 유급을 당했고 2018년 2학기에도 한 과목을 낙제해 또다시 유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급을 밥 먹듯이 한 것입니다. 이에 서민 교수는 유급을 한 뒤 조민은 몇 차례 더 유급 위기에 놓이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구제와 학칙 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 결국 졸업하게 된다며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일 테고 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팁을 드린다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 혹시 개명할지도 모르니 어느 대학 출신인지 꼭 확인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서민 교수의 조언 잘 들으셨는지요? 부산대 대학원 출신의 조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꼭 피하시고 혹시 개명을 했을 수도 있으니 조민 얼굴 생김새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강적을 대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당근을 주면서 유화책을 쓰는 것과 다른 하나는 채찍을 가하면서 강경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해왔던 당청에 이상한 기류가 엿보입니다. 평소 윤 총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총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시기는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직후, 그러니까 지난달이었다고 합니다. 박범계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하면서 검찰 인사에 대해 나는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레이션인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는 법무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월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인사협의를 하자며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해 관련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는 그간의 관행과 정반대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추미애의 막무가내 검찰 인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시작됐는데요. 추미애를 내세운 검찰 길들이기는 결국 역풍을 맞으며 여론 악화라는 악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범계 후보자가 이달 말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직접 윤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최근 윤 총장과 통화해 검찰 인사를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범계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 당시 검찰과의 협조를 대통령의 지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박범계의 말대로 검찰 인사가 윤 총장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추미애 라인이 중용됐던 기존 인사 기조에도 어떤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 라며 매춘까지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나쁜 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천 헌금 묵시 논란, 고시생 폭행 논란, 부동산 논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 그리고 이번엔 성적인 문제까지 박범계는 그야말로 논란의 종합 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4년 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회식 자리였다고 알려진 이 자리에서 박범계는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한 여성의 어깨를 움켜쥔 상태로 강하게 끌어잡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 부처의 파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범계는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3, 4년간 이 사진이 여기저기서 돌았다면서 박 의원의 손이 나쁜 손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편하게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지만 유력 정치인이자 분과위원장이었던 위치를 고려하면 이 같은 신체 접촉은 부적절했다는 것인데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가감없이 내뱉은 박범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맥상통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출이 뭐예요?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전 세계에서 매출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있다 없다? 있어. 왠지 박범계 미투 사건이 언제 터져도 터져나올 것 같은 예감이 팍팍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집권여당에서 검사의 직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평검사에게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박주민은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사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초임 검사가 3급이라서 다른 기관과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도 직급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6조를 살펴보면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고등검사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는 직무가 나뉘어져 있고 평검사에 속하는 초임검사는 상급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평검사 직급을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합격자처럼 5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공무원 4급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좌관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인적 감정 하나 때문에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사들을 보좌관들보다 더 낮은 직급으로 만들려 한다. 이게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국회의원 보좌관보다 낮은 직급이라면 그 누가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개혁 때문에 법조계의 하향 평준화는 물론 공무원들의 질서까지 난장판 되게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지금 저는 21대 국회가 아직 3년도 더 남았다는 현실이 참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주말에 진행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쇼, 영어로는 라이브쇼라고 하죠. 아무튼 이낙연의 쇼 소식입니다.
입양 가정에서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양의 묘소에 지난 16일 이낙연 대표가 아내와 함께 다녀왔다고 합니다.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낙연 대표는 정인양 묘소 방문을 보좌진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들 몰래 조용히 다녀온 줄 알았는데 이낙연 대표 측 관계자가 이 사실을 직접 알렸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좌진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기자들에겐 꼭 알리고 싶었던 거죠. 호남인들에게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당황하고 계실 이낙연 대표에게 누리꾼들은 몰래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언론에 알리는 것은 또 무슨 생각인가. 낙연이가 멍청한 재앙이에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배웠구만. 감성팔이와 이와 관련된 눈에 뻔히 보이는 언론 플레이.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청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가 아직도 본인이 경찰인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가 그 논란은 수사할 수 없다며 본인 사건을 본인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찰은 현재 혐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황운하의 셀프 결론을 반박했습니다.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식사 모임 논란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등 어떠한 위법 행위가 없었는데도 악의적이고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 보도가 이어진다며 유감스럽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선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지난 7일 국민신문고에는 황운하 의원 일행의 감염병 예방법 및 성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 중 일부가 지인이었던 데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같은 방에서 식사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당시 황운하 테이블에 식사비용 약 15만 원은 동석했던 기업인이 결제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을 황운하 지역구인 대전 중부경찰서에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급기관인 대전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서류를 검토 중입니다. 제기된 민원이 수사 대상인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데,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한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무혐의인지 혐의가 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황운하가 13일 보도자료를 낸 시점은 사건이 대전경찰청으로 이첩된 직후였습니다. 황운하는 자료를 통해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설사 모두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부대 대상이 명백하다며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수사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민원 서류를 검토 중인데 황운하 혼자 헛소리를 해댄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 혐의가 있다, 없다고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민원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이를 놓고 대전 지역법 쪽의 안팎에선 현직 국회의원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은 수사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운하가 대전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출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식사비 결제 여부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명백한 일인 만큼 경찰이 의혹의 실체를 꼭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황운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 경찰 수사도 받게 된다면 참 바빠지시겠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시 중구민들 챙길 시간은 있으실란가 모르겠네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가 새해 들어서도 정치 편향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하면서 박 전 시장의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마찬가지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조덕재 씨의 얼굴과 영상은 대문짝만하게 보도했습니다. KBS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민주당 선거운동원 역할을 톡톡히 할 모양새인데, 이렇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려고 수신료 인상을 요구한 걸까요?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고 뭐고 그냥 KBS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당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KBS가 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논란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KBS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의 영상을 사용하지 않게끔 지시했고 취재 기자들 사이에선 부당한 지시라며 뒤늦게 거센 항의가 일었다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누군가 고박 전 시장의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사실이라면 어이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팥없는 팥빵처럼 보도할 건가라며 널리 알려진 성추행 보도에 가해자 영상 없는 TV 뉴스를 내보내라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14일 뉴스7에서 법원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사실을 전달하는 2분짜리 보도 영상에 박원순 영상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의 모습은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한 박 전 시장이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 딱 5초만 노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박 전 시장이 여비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냄새 맡고 싶다는 등 낯 뜨거운 내용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뉴스가 아닌가라며 여권에 불리한 내용이 부각될까봐 부담스러웠나, 정권 지지율과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 끼칠까봐 빼라고 한 건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알아서기였으니 수신료 인상과 중간 광고 특혜달라고 한 건가라며 누가 이런 너희 없는 지시를 했나? 보도국장인가? 아니면 더 윗선인가? 기사에 관련 자료 넣는 것은 취재기자 판단이 우선 아닌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도국장 등은 자살이 연상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박 전 시장의 마지막 CCTV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이 역시 거짓이라며 기자들에 따르면 보관 중인 자료에는 해당 영상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박대출 의원은 KBS는 선거 도우미로 나서지 말아라고 경고하며 양승동 KBS 사장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오늘 이런 선거가 있구나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임기 4년의 대한체육회장을 뽑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며 후보 비방과 비방이 남발했고 결국 2차 토론회마저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5선 경력 중견 여당 정치인인 이종걸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 등록 때부터 출마 선언과 자진 사퇴, 또 번복으로 갈지차 행복을 벌이더니 끝내 좌파들의 전매 특허인 포퓰리즘을 체육회장 선거에 끌어들였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생존 위기에 몰린 체육인 10만 명에게 각 1,000만 원씩 현금 1조 원을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자,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각종 시설 건립 사업비와 쿠폰, 상품권 사업비에 책정된 4천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배정된 5,200억 원을 자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예산에 정해진 용도를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체육계 체육인들에게만 특별 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업계 종사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때문에 현실 불가능한 포퓰리즘을 여당 중견 정치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종걸 후보 캠프에 공식적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 측이 지난 10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K모 리서치 회사의 선거인 명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14조 8항 1호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와 관련 이 후보와 서로 맞고발하는 등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기홍 후보 측은 이종걸 후보의 무리한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운영위원회가 칼을 빼든 것이라며 60년에서 70년대에서나 보던 현실성 없는 공연불 돈선거 공약을 남발한 것에 모자라 유력 대선 예비주자와 사진 한 건 찍더니
지급을 약정이라도 받은 듯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용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종합세트 수준인 이종걸 후보는 반드시 선거 이후에라도 꼭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종걸 후보 측도 12일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이기용 후보를 고발했는데요. 이에 이기용 후보 측도 이종걸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그야말로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출근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